사월이는 대청마루에서 무릎을 꿇고 손에 쥔 걸레를 조심스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매끈하게 이어진 선을 따라 유연하게 움직였고 가느다란 팔은 걸레질을 할 때마다 옷소매 아래로 하얗고 여리여리하게 대감의 눈을 사로잡고 있었다. 엎드려 걸레질을 하는 사월이의 치마 자락이 살짝 흘러내려 그녀의 매끈한 종아리가 드러났다. 햇살이 마루에 반사되어 사월이의 피부를 더욱 윤기 있게 비쳤다. 대감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사월이는 힘을 주어 걸레를 밀 때마다 허리가 살짝 꺾였고 자연스레 엉덩이가 들썩이며 곡선을 그렸다. 옛날 어느 고을 기와가 겹겹이 쌓인 9칸 대저택이 우뚝 서 있었다. 위험 있는 담장 안에는 붉은 기둥과 정교하게 조각된 난간이 고색 창연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넓은 마당 한켠에는 우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사랑채 옆에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연못이 있고 저녁나절 연잎이 유유히 떠있고 그곳엔 연붉은 연꽃이 피어올랐다. 바람이 불 때마다 뒤켠 박대숲에는 댄잎이 사그락대며 부드럽게 흔들렸다. 이곳의 주인은 고을에서 가장 권세가 높은 대감마님이었다. 오랜 세월 벼슬을 하며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쌓아 올린 그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안방마님이 있었으나 마님은 성격이 강하고 성정이 급하였다. 부부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정이 식었고 마님은 자식을 얻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며 외로움을 곱씹고 있었다. 대저택에는 많은 하인과 여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월이는 단아한 얼굴과 고운 자태로 눈길을 끄는 여종이었다. 그녀는 19의 나이로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으나 그녀를 좋아하는 이들은 많았다. 사월이는 마당을 쓸고 마루를 닦으며 대감의 시선을 받을 때가 많았으나 그 시선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는 미처 알지 못했다. 한편 고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중턱에는 법연이라 불리는 젊은 스님이 있었다. 속세를 떠난 지 오래되지 않은 그는 아직 혈기왕성한 나이였으나 불경을 외우며 마음을 다스리려 했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조용히 놓아두지 않았다. 안방마님이 오랜 불심으로 절을 찾으며 법연과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고 어느 순간부터 법연은 마님의 고운 자태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절집에 법당한 향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공간에서 마님은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리곤 했다. 가끔 깊은 기도 속에 빠져 몸을 앞으로 숙이면 그녀의 옷자락이 흘러내려 곡선이 드러났다. 법연은 자신이 스님이라는 것을 되새기며 눈을 감았으나 마님의 부드러운 손끝과 낮은 기도 소리는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고요한 아침이었다. 아침 햇살이 대감의 9칸 저택에 내려앉고 앞마당의 나뭇잎들은 바람에 나긋나긋 흔들렸다. 대감은 대청마루에 앉아 사월이가 일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마루를 닦고 있었고 그 모습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월이는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농염하면서도 단아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섬세함이 느껴졌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몸을 숙일 때마다 대감은 눈길을 거두려 했지만 눈길이 가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사월이는 대청마루에서 무릎을 꿇고 손에 쥔 걸레를 조심스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매끈하게 이어진 선을 따라 유연하게 움직였고 가느다란 팔은 걸레질을 할 때마다 옷소매 아래로 하얗고 여리여리하게 대감의 눈을 사로잡고 있었다. 엎드려 걸레질을 하는 사월이의 치마 자락이 살짝 흘러내려 그녀의 매끈한 종아리가 드러났다. 햇살이 마루에 반사되어 사월이의 피부를 더욱 윤기 있게 비쳤다. 대감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사월이는 힘을 주어 걸레를 밀 때마다 허리가 살짝 꺾였고 자연스레 엉덩이가 들썩이며 곡선을 그렸다. 그녀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들릴 정도로 공간은 고요했지만 대감의 가슴 속에는 점점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다. 대감은 그런 그녀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월이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월아. 대감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공간을 가로질렀다. 사월이는 고개를 돌리며 대감의 시선을 마주쳤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그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고 걸레를 든 손이 얼어붙은 듯 멈췄다. 마루 닦는 모습이 이렇게 곱구나. 내 손끝이 닿는 곳마다 빛이 나는 것 같다. 대감의 칭찬에 사월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말 속에 담긴 묘한 울림을 감지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가 대감의 시선을 더욱 사로잡았고 그 순간 공간에는 두 사람만이 있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월이는 서둘러 걸레질을 마무리하고 총총히 대청을 빠져나갔다. 대청 안에는 대감의 탄식만이 무겁게 흐르고 있었다. 며칠 후 안방마님이 절에 기도하러 간 어느 날 대감은 사월이를 사랑채 옆 연못가로 불렀다. 사월이가 고개를 숙이며 다가오자 대감은 연못 위로 떨어지는 달빛을 가리키며 말했다. 사월아, 저 달빛을 보아라. 마치 내 모습처럼 고요하고도 아름답구나. 사월이는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시선을 피하며 작게 대답했다. 대감마님,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그저 여종일 뿐이에요. 내가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어떻게 말해야 알겠느냐? 대감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사월이는 흠칫 놀라며 몸을 돌렸지만 대감의 진지한 눈빛에 발이 멈췄다. 내가 내 몸을 탐하여 함부로 대하려는 것이 아니란다. 이쁜 너를 곁에 두고 행복을 느끼고 싶을 뿐이란다. 그의 말은 사월이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곧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감히 마님께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분의 눈은 날카롭고 저는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감은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다. 너를 지켜줄 사람은 바로 나다. 부인에게도 세상 누구에게도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하리라. 사월이는 밤새 고민했다. 자신이 대감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태도는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몇 일이 흐르고 마님이 절에 간 어느 늦은 밤 대감은 비밀리에 사월이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오늘은 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너와 이렇게 앉아있는 것조차도 행복한 마음이 드는구나. 사월이는 처음엔 주저했지만 그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사월아, 너는 내 마음을 흔드는 유일한 사람이다. 내게 허락된다면 너를 내 마음속 깊이 품고 싶다. 대감은 사월이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내가 나를 거부해도 괜찮다. 하지만 이 마음만은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그녀의 머리칼에서 은은한 향기가 풍겼고 그녀의 떨림이 그의 가슴으로 전해졌다. 사월이는 잠시 그 품 안에서 갈등했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 스스로를 그의 품에 맡겼다. 그날 밤 사월이는 대감의 마음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서로를 향한 갈망과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고요한 산사의 아침, 연무가 옅게 깔린 법당 안에는 은은한 향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촛불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벽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안방마님은 조용히 합장을 한 채 두 눈을 감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손끝이 떨리듯 모아졌고 입술은 작게 떨리며 연부를 속삭였다. 법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삼켰다. 스님이 된 후로 속세의 정을 멀리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마님이 기도를 올리는 모습은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옷자락이 가볍게 흔들릴 때마다 부드러운 살결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났고 그 모습이 자꾸만 눈길을 사로잡았다. 마님은 기도를 마친 후 눈을 감은 채 한숨을 내쉬었다. 부처님께서는 제게도 연민을 허락하실까요? 조용히 중얼거린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아져 법연의 가슴을 두드렸다. 마님, 부처님은 그저 지켜보실 뿐 우리 마음을 억누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법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서려 있었다. 마님은 천천히 눈을 뜨고 법연을 바라보았다. 스님께서는 제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 순간 법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손끝을 조용히 쥐었다가 풀며 침묵했다. 대답 대신 그저 마님의 곁에 한 걸음 다가갔을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얽혀 있었다. 창밖의 바람이 창호지를 스치고 멀리서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이곳은 속세와 떨어진 산사이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감정만큼은 너무도 인간적이고 따뜻했다. 그날 이후 마님은 절을 찾는 횟수가 더욱 잦아졌다. 법연 또한 마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님을 깨달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안방마님은 절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이가 없는 자신을 책망하며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러 가곤 했다. 그날도 마님은 깊은 고뇌에 빠진 얼굴로 법당에 들어섰다.
법당에서 마주한 법연 스님은 항상 고요하면서도 단단한 분위기를 풍겼다. 마님은 그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법연은 그녀의 시선을 느끼며 조용히 다가왔다. 마님, 오늘도 기도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네, 스님. 부처님께 아이를 주십사 기도드리러 왔습니다. 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법연은 그녀의 슬픔이 담긴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뭐든지 원하신다면 마음의 고통을 부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하지만 마님, 스스로를 탓하지는 마십시오. 모든 것은 연히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의 부드러운 말투에 마님의 가슴은 녹아져 내리고 있었다. 법연은 그녀의 손끝에 손을 얹으며 조심스럽게 위로했다. 마님, 제게도 어떤 고민이 있으면 나눠도 됩니다. 부처님은 마님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마님은 절에 더 자주 발걸음을 옮겼다. 법연 스님과 나누는 대화는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그녀는 점점 그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신뢰 이상의 것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법연 스님은 기도하던 마님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마님은 기도를 끝내면서 옆에 앉아 그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법연의 눈길에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마님은 그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향한 연민과 애틋함이 얼굴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와의 거리를 유지하려 했으나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를 가만히 사로잡았다. 스님의 평온한 분위기와 그동안 쌓아오던 연민의 정에 휩싸여 마님은 얼굴엔 홍조가 피어오르고 가슴은 뛰어 어쩔 줄 몰라 했다.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스님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말았다. 눈을 감으면 스님 평온한 얼굴만 떠오르고 가슴이 먹어오는 게 너무 힘들어지네요. 스님, 제가 감히 당신에게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연은 고요히 웃으며 말했다. 은혜하는 마음은 죄가 아닙니다. 저는 마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마님, 저는 속세를 떠난 사람이라 이 마음이 옳지 않음을 압니다. 하지만 마님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요동칩니다. 법연은 결국 그녀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이 세상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더라도 나는 당신을 은혜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절 뒷마당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달빛 아래에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고 금단의 사랑을 시작했다. 대감은 마님이 절에 자주 가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을 시켜 마님을 미행하게 했고 마님과 법연 스님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대감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자신도 사월이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기에 복잡한 심정에 빠졌다. 한편 마님 역시 대감이 사월이를 대하는 태도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대감의 방을 몰래 엿보다가 대감이 청소하고 있는 사월이를 안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마님은 감정을 추스리기엔 너무 힘들었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꾹 참고 있었다. 하지만 대감은 마님을 불러 따졌다. 당신이 법당에 다닌다더니 스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게 사실이요? 마님은 겉으로는 차분하려 애썼지만 그날의 일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크게 동요했다. 그렇다면 대감께서는 어쩌십니까? 사월이와의 관계는 깨끗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며 격렬하게 다퉜지만 결국 서로의 비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싸움의 끝에서 마님은 집을 떠날 결심을 했다. 대감마님, 저와 당신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는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마님은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고 절로 향했다. 그녀는 법연 스님을 찾아가 말했다. 스님, 저는 이제 더는 이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 산속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법연은 그녀의 결심에 놀랐지만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히 자비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승려 신분을 버리고 마님과 함께 산속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마님과 법연은 깊은 산속에 작은 집을 지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진 그곳에서 둘은 조용히 약초를 캐며 서로의 사랑을 키워갔다. 마님은 법연과의 새로운 삶에서 평온함을 느꼈다. 어느 날 마님은 법연에게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스님, 아니, 이제는 법연님이라고 불러야겠지요. 제 몸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법연은 그녀의 말을 듣고 놀랐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마님, 아니, 이제 당신은 제 아내입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증거입니다. 둘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에는 후회도 슬픔도 없었다.
오로지 서로를 위한 사랑과 기쁨이 가득할 뿐이었다. 마님과 법연은 산속에서 아이를 낳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다. 법연은 산에서 나는 약초를 캐며 생계를 꾸렸고 마님은 아이를 돌보며 집안을 지켰다. 한편 마님이 떠난 대감집에는 바람만이 횡하니 불고 정적에 쌓여 무거운 어두움만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대감 마님에게는 한 번씩 어루만지는 사월이가 조그만 마음의 위안이 되고 사는 의미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월이는 대감의 아이를 가진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임신의 징후를 내보이며 계속적으로 대감을 유혹하였다. 임신 소식은 그동안 대를 잊지 못해 조상님들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에 힘들어하고 있던 대감에게는 행복한 소식이었고 이는 대감의 마음을 붙잡았다. 대감은 그런 사월이를 보며 그녀를 첩으로 맞이하기로 결심했다. 사월아, 내가 나의 아이를 가졌다면 넌 더는 이 집의 종이 아니다. 내 너를 정식으로 내 첩으로 맞이하겠다. 사월이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감마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대감은 그녀를 작은 사랑채로 들였고 사월이는 대감의 곁에서 안락한 생활을 시작했다. 어느 날 사월이는 대감에게 말했다. 대감마님, 저는 이 집에서 당신께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고민됩니다. 대감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월아, 내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내가 아이를 가진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 생각하거라. 대감의 따뜻한 말에 사월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집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몇 년이 흐르고 마님과 법연의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어느 날 마님은 산속을 걷다 우연히 대감의 하인을 마주쳤다. 하인은 마님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지만 그녀가 법연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대감에게 전하지 않았다. 대감은 사월이와의 삶을 이어갔고 마님은 법연과의 평온한 삶에 만족했다. 둘의 삶은 더는 교차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대감, 마님, 사월이, 법연 스님은 각자의 선택으로 새로운 삶을 이어갔다. 대감은 사월이와 함께 살아가며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았고 마님은 산속에서 법연과 아이와 함께 조용한 삶을 살았다. 그들의 삶은 격렬한 사랑과 고뇌로 얽혀 있었지만 결국 서로의 행복을 존중하며 각자의 길을 걸어갔다. 그가 등을 돌리려 하자 향심은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손길은 익숙했고 강세는 방망이가 무거워짐을 어찌할 수 없었다. 홍두깨가 허벅지 사이로 느껴지자 그녀의 손이 천천히 그의 가슴을 더듬으며 내려왔다. 그녀의 손길이 점점 과감해졌다. 강쇠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입술이 그의 목덜미를 물들이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거칠게 밀어붙였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저고리를 풀어헤쳤고 향심은 그에게 온몸을 맡겼다. 뜨겁고 거친 숨소리가 밤을 가득 채웠다. 떡방아를 찢는 것보다도 더욱 강렬한 움직임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몇 번이고 몸을 섞었고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 향심의 방에서는 더욱 깊고 짙은 신음이 새벽까지 이어졌다. 밤에 피는 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양 육조골의 새벽, 어둠이 채 거치기도 전에 쿵덕쿵 떡방아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다. 여름날의 무더위가 밤새 남아있었지만 강쇠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병든 부모를 봉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의 손에 쥔 나무 방아는 무겁게 내려찍혔고 온몸에서 땀이 흐르며 근육이 단단하게 뭉쳐갔다. 그는 단순히 떡방아만 찢는 것이 아니었다. 마을의 허드렛 일부터 떡방아를 찢는 일, 장작을 패고 농사일까지 거들면서도 한 번도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아침이면 허리를 숙여 논밭을 일구고 오후에는 힘차게 나무방아를 내리치며 온몸을 땀으로 적셨다. 그럴 때마다 마을 여인들의 시선은 그를 향해 멈추었다. 특히 아랫마을 과부댁 향심은 우물가에서 우통을 벗은 채로 물을 끼얹는 강쇠를 바라보며 침을 삼키곤 했다. 힘차게 뻗어내려 성난 근육과
물에 젖은 바지 아래로 느껴지는 아랫도리에 그녀의 눈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어머, 저 산의 힘 좀 보소. 아이고, 떡매만큼이나 크고 단단해 보이는 저걸 어째. 저런 산에 팔뚝에 안겨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향심은 밤마다 그를 떠올리며 뒤척였다. 매일같이 보아도 질리지 않을 강쇠의 몸, 그가 떡방아를 찢는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는 어느 날부터 강쇠네 떡방앗간을 찾아가서 몰래 강쇠의 성난 팔근육과 우람한 가슴을 훔쳐보기 시작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자신을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다. 어느 날 향심이 일부러 방앗간에 들러 강쇠에게 다가가다가 미끄러지듯 강쇠 쪽으로 넘어졌다. 강쇠는 얼른 향심이의 허리를 잡아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다. 예고 조심해요. 다칠 뻔했네요. 향심은 자신의 허리를 잡아채는 우람한 팔뚝이 그리 좋을 수가 없었다. 강쇠는 멋쩍게 웃으며 떨어진 과일들을 주워 담았다. 향심은 허리를 숙인 강쇠의 울퉁불퉁한 등 근육을 훑어보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강쇠야, 우리 집 장작이 떨어졌는데 한번 와서 좀 패줄 수 있을까? 강쇠는 그녀의 야릇하고 깊은 눈빛에 잠시 머뭇거렸다. 아, 예. 그럼 사나흘 뒤에 가보겠습니다. 대신에 품삯은 후하게 주셔야 합니다. 그럼 당연하지, 강쇠야, 꼭 와야 한다. 향심은 기분이 좋아 어떻게 집으로 왔는지도 모르게 기분이 붕붕 떠서 집에 돌아왔다. 그날 밤 향심은 자리에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그의 거친 손길이 자신의 허리를 감싸는 상상을 하며 속옷을 여미고 몸을 뒤척였다. 며칠 후 늦은 오후 강쇠는 향심의 집을 찾았다. 시간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장작 패러 왔습니다. 향심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그를 맞았다. 웃옷을 반쯤 벗고 장작을 패는 강쇠를 나무 뒤에서 숨어 향심은 멍하니 쳐다보았다. 땀에 젖은 강쇠의 우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그녀의 눈빛은 서서히 뜨거워졌다. 장작을 패는 동안 그녀는 강쇠의 움직임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장작을 거의 다 패가자 향심은 재빠르게 건넌방에 술상을 차렸다. 강쇠야, 장작 패느라 고생했구나. 이쪽으로 와서 목이나 좀 축이렴. 아니요, 괜찮습니다. 집에 일이 많아 바로 가야 합니다요. 잠깐만 목 좀 축이고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니? 강쇠는 잠시 망설였지만 향심이 다가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끌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고 강쇠는 몸이 노곤해져 왔다. 두어 잔을 더 마신 강쇠는 향심의 얼굴이 흐리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천천히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다. 강쇠의 떡 벌어진 어깨에 그리고 바지 위로 볼록하게 보여지는 아랫도리 절구대의 향심은 가슴이 뜨거워져 오매 어찌할 줄 몰랐다. 향심은 절대로 이렇게 힘 좋은 사내를 한밤중에 혼자 그대로 보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술상을 밀치고 그를 끌어안았다.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달빛이 그녀의 비단 저고리를 희미하게 비추었다. 향심은 조심스레 저고리 끈을 풀며 강쇠의 넓은 가슴으로 엎어졌다. 그리고는 치마 속에 절구대를 집어넣었다. 향심은 세상이 황홀해지는 걸 느끼며 그렇게 달은 부끄러운 듯 구름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다음 날 새벽 눈을 뜬 강쇠는 당황하여 정신없이 뛰어 으스름한 새벽길을 달려 집으로 갔다. 후다닥 도망가는 강쇠를 보며 향심은 실눈을 뜨고 배시시 웃었다. 떡방아를 찢던 강쇠는 어제 일이 너무 힘들었다. 총각인 강쇠가 처음으로 여자와 한 방을 쓴 것 같은데 사랑을 한 건지 뭘 한 건지 도통 기억이 없었다. 향심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 한편 피막골 한쪽에는 소문난 주막이 있었다. 낮에는 장꾼들과 손님들로 붐비고 밤에는 취한 사내들이 엉켜 시끌벅적한 곳. 그곳을 운영하는 젊고 고운 주모 연화는 주막을 찾는 남정네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그녀의 얼굴은 뽀얗고 부드러웠으며 동그란 눈매에 매혹적인 미소가 어우러져 한번 마주치면 잊기 힘든 인상이었다. 연화는 늘 부드러운 말투와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지만 속내를 쉽게 내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떡방아를 찢고 지친 강쇠가 주막을 찾았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에도 건장한 몸과 선 굵은 얼굴로 주막에 들어서는 순간 연화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렀다. 강쇠야, 오늘따라 무척 피곤해 보이는구나. 연화는 강쇠 앞에 술잔을 내려놓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강쇠는 그녀를 힐끗 보았다. 평소 주막을 드나드는 남정네들에게 무심했던 그녀가 유독 자신에게만 미소를 짓는 것이 이상했다. 일을 마치고 잠시 들렀을 뿐이오.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얼굴에 힘든 기색이 없구나. 연화는 일부러 그의 앞에 앉아 살짝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저고리 사이로 고운 목선과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이 은근한 향기를 풍겼다. 강쇠는 술잔을 들어올리며 애써 시선을 돌렸지만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다. 며칠 후 연화는 강쇠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그를 불러 세웠다. 강쇠야, 마침 잘 만났다. 우리 주막에 쌀이 들어왔는데 떡을 좀 만들어줄 수 있니? 떡방아간에 일이 밀려 강쇠는 잠시 망설였지만 연화의 간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주막 뒤편 작은 창고에서 쌀들을 꺼내 대문 한켠에 놓고 어깨에 들쳐매고 가려는데 연화가 가로막았다. 마침 잘 익은 술이 들어왔는데 강쇠야. 나와 함께 한잔 하자꾸나. 강쇠는 망설이다가 배도 출출하여 주막 작은 방에서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날 밤 연화는 주막에서 남은 손님들을 보내고 강쇠가 있는 작은 방에 들어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녀는 강쇠의 잔을 연거푸 채우며 살며시 그의 손을 잡았다. 강쇠야, 너같이 힘좋고 성실한 총각이 왜 혼자이니? 연화의 목소리는 나긋했고 그녀의 손길은 천천히 강쇠의 팔을 타고 어깨로 올라갔다. 강쇠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을 뿌리치지는 못했다. 그만하시오, 연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만 연화는 그를 더욱 가까이 당겼다. 강쇠야, 이 밤을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니? 그녀의 숨결이 가까워졌고 강쇠는 점점 그녀의 향기에 취해갔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한 번만 나를 안아주세요. 그 순간 강쇠의 마지막 남은 이성이 무너졌다. 그는 연화를 품 안에 끌어당기며 입술을 깊숙이 포겠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받아들였고 그들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그날 밤 주막의 창고에서는 두 남녀의 뜨거운 사랑이 피어올랐다. 연화는 강쇠의 품속에서 숨을 몰아쉬며 그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고 강쇠는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을 더듬으며 욕망을 채웠다. 달빛 아래 작은 방에서는 밤새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몇 번이고 몸을 섞었고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연화는 강쇠의 품에 안긴 채 나지막이 속삭였다. 강쇠야, 나랑 함께하면 안 되겠니? 강쇠는 그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마냥 평탄할 수 없었다. 그 후로 육족골에서는 강쇠의 이름이 더욱 자주 오르내렸다. 낮에는 힘센 떡방아꾼이었지만 밤이 되면 여인들의 숨겨진 욕망을 채워주는 사내가 된 것이다. 소문이 점점 퍼지고 있었다. 마을에서는 강쇠가 떡방아를 찢는 힘만큼이나 밤에도 여인들을 상대로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는 말이 돌았다. 향심은 그 소문을 들으면서도 기분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강쇠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어느 늦은 밤 강쇠가 떡방아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길목에 향심의 집을 돌아가려는 찰나 언제부턴가 향심이 강쇠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달빛 아래에서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살짝 흘러내린 저고리를 여미지도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강쇠야, 널 보고 싶어. 나대는 이내 가슴을 어찌하니? 강쇠는 그녀를 보고 한순간 주춤했다. 저번에 그녀에게 넘어갔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는 이번만큼은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향심씨, 이젠 그만하시오. 소문도 퍼질 대로 퍼졌소. 향심은 그의 앞을 막아서며 속삭였다. 소문이 뭐가 중요하니? 그녀는 강쇠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몸 쪽으로 당겼다. 그리곤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그의 귓가를 간지렸고 강쇠는 점점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오늘은 이제 그만 가보겠소. 그가 등을 돌리려 하자 향심은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손길은 익숙했고 강쇠는 방망이가 무거워짐을 어찌할 수 없었다. 방망이가 허벅지 사이로 느껴지자 그녀의 손이 천천히 그의 가슴을 더듬으며 내려왔다. 강쇠, 처음이 어렵지 이제는 아니잖아. 그녀의 손길이 점점 과감해졌다.
강쇠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입술이 그의 목덜미를 물들이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거칠게 밀어붙였다. 이젠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의 손길이 그녀의 저고리를 풀어 헤쳤고 향심은 그에게 온몸을 맡겼다. 뜨겁고 거친 숨소리가 밤을 가득 채웠다. 떡방아를 찢는 것보다도 더욱 강렬한 움직임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날 밤 향심의 방에서는 더욱 깊고 짙은 신음이 새벽까지 이어졌다. 이 마을 유지인 박첨지댁에 어여쁜 외동딸이 있었는데 바로 초선 아씨였다. 초선은 예전부터 강쇠를 알고 있었다. 그가 떡방아를 찢는 모습은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다. 육족골에서 가장 힘센 사내, 묵묵하고 성실한 그를 몰래 지켜보던 초선은 마음 한편에는 그를 품어왔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를 지나던 초선이 왈패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녀는 당황한 듯 뒷걸음질을 쳤고 왈패들은 그녀를 향해 손을 뻗으며 희롱하고 있었다. 아가씨, 우리랑 좋은 시간이나 보내시지? 이런 꽃 같은 아가씨가 혼자 다니면 위험한데 말이야. 초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 떡방아를 찢던 강쇠가 시끄러운 소리에 앞으로 나섰다. 야 이놈들아 그만들래라. 힘없는 여인네를 왜 그러느냐? 굵은 목소리가 울리자 왈패들은 강쇠를 돌아보았다. 땀에 젖은 그의 단단한 몸과 불꽃 같은 눈빛을 본 그들은 움찔했다. 강쇠는 떡방아를 찌우며 단련된 힘으로 그들을 단숨에 제압했고 왈패들은 혼비백산에 도망쳤다. 초선은 숨을 몰아쉬며 강쇠를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요? 강쇠는 짧게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쇠라 합니다. 그녀는 씩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난 초선이에요. 사실 강쇠 씨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초선은 자주 강쇠의 곁을 맴돌았다. 보름달이 밝게 떠오른 밤 초선은 한참을 서성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는 용기를 낼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더는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강쇠가 있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강쇠는 늦게까지 떡방아를 찢고 한숨을 돌리던 중이었다. 땀에 젖은 그의 웃옷이 헐렁하게 걸쳐 있었고 달빛 아래 그의 단단한 팔과 가슴이 은은하게 빛났다. 초선은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강쇠 씨 잠시 나와주실 수 있나요? 강쇠는 그녀를 보고 눈을 껌벅이며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은 희미한 달빛 아래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 밤에 무슨 일입니까? 초선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강쇠는 움찔했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를 방앗간 뒤편 한적한 대숲으로 이끌었다. 바람이 스치듯 지나가며 그녀의 머리칼을 흔들었다. 초선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강쇠를 올려다보았다. 저는 이 마음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강쇠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초선은 그의 품에 스며들듯 안기며 두 손으로 그의 가슴을 짚었다. 강쇠 저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그녀의 속삭임에 강쇠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초선의 눈빛에는 망설임과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강쇠는 천천히 그녀의 입술을 탐하듯 맞추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포개지며 더욱 뜨거워졌다. 초선은 강쇠의 목을 감싸며 깊숙이 그를 끌어안았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목선을 타고 내려오자 초선은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한복 고름이 천천히 풀어졌고 강쇠의 손길이 그녀의 어깨를 따라 내려왔다. 초선 씨.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의 목소리가 달빛보다도 따뜻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의 손길을 느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다정하게 그녀를 감싸 안았다. 강쇠는 그녀를 천천히 눕히며 더욱 깊이 그녀를 품에 안았다. 밤바람이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을 휘몰아쳤다. 초선은 그의 품에서 서서히 몸을 맡기며 그의 온기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으며 오랜 갈망을 하나로 채워나갔다. 초선은 강쇠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는 그녀의 손길에 입을 맞추며 더욱 깊이 몸을 섞었다. 초선은 속삭이듯 그의 이름을 불렀고
강쇠는 더욱 그녀를 애틋하게 끌어안았다. 보름달이 하늘 높이 떠올라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긴 밤이 깊어가도록 그들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운명처럼 뜨겁고도 간절했다. 이제 육족골에서는 강쇠의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될 정도였다. 남자들은 그를 질투했고 여자들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수군거렸다. 그놈! 떡방아만 찌는 게 아니라 과부들 마음도 같이 찌는다더라. 향심이만 그런 게 아니야. 주막 연하도 그와 함께 밤을 보냈다잖아. 초선 아씨마저 그 사내를 좋아한다던데 이게 다 뭐야? 강쇠는 점점 마을에서 시선을 피하며 지냈다. 그에게 사랑을 속삭였던 여인들은 여전히 그를 원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부담스러웠다. 한편 초선은 이 모든 소문을 들으며 속이 쓰려왔다. 그녀는 오랫동안 강쇠를 흠모해왔으나 그의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강쇠 정말 그 소문들이 사실인가요? 초선은 강쇠에게 물었다. 강쇠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질투가 스며 있었다. 과연 강쇠는 누구의 손을 잡게 될 것인가? 그의 밤은 언제쯤 고요해질 것인가? 계속하여 소문은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혀끝에서 쏟아지는 말들이 초선을 괴롭혔다. 그녀는 저작거리를 걸을 때마다 속삭이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눈길을 피하고 싶었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날 밤 초선은 문득 강쇠를 떠올렸다. 그의 손길, 그의 미소, 그리고 그의 약속들. 하지만 정작 그의 곁에는 언제나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 웃음소리를 나누고 장사치들의 농담을 주고받고 때로는 기분 좋게 술잔을 기울이며 마음이 무너졌다. 그녀는 초승달 아래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초선 아씨. 강쇠였다. 초선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돌아섰다. 왜 왔소? 강쇠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씨가 힘들어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초선은 차갑게 웃었다. 이제 와서요? 내가 사람들 수군거림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강쇠 씨는 알기나 하시오? 강쇠는 고개를 숙였다. 압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아씨, 저는 떡 장사를 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 여인들이 제게 친절을 베풀었고 저도 그들과 웃으며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초선을 바라보았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초선 아씨처럼 제 가슴을 뛰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초선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그건 그저 순간의 감정일 수도 있잖소. 강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에겐 오직 초선 아씨뿐이라는 것을.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아씨, 부디 믿어주십시오. 저는 이제 모든 과거를 정리하고 오로지 아씨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초선은 눈물을 머금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정말이요? 강쇠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초선 아씨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초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쇠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소문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제 마음은 단 하나입니다. 초선은 마침내 미소를 지으며 강쇠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강쇠의 결심은 달빛 아래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초선과 강쇠의 관계는 결국 소문이 되어 박첨지의 귀에 들어갔다. 소문을 들은 박첨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노발대발했다. 내 이놈, 감히 내 딸을 넘보다니.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욕보이려 든 것이냐? 초선이 두 손을 모아 애원했다. 아버지 부디 성내지 마시고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그러나 박첨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 거라. 내가 감히 천한 장돌뱅이와 혼인을 하겠다고. 당장 그 놈과의 인연을 끊지 않으면 내 다시는 너를 딸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초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고 강쇠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소인이 부족한 것은 압니다. 하지만 초선 아씨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합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박첨지는 코웃음을 치며 초선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 박첨지는 화가 가라앉지 않아 곰곰이 생각하다 초선을 먼 친척 형님이 사는 개성으로 보내기로 했다. 다음 날 박첨지는 머슴 종세와 함께 초선을 데리고 개성으로 함께 길을 떠났다.
초선은 아버지를 따라 산길을 걷다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애타는 눈길을 보냈다. 그러나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허허! 이건 누구신가? 박첨지 영감과 그의 귀한 따님 아니신가? 낯익은 얼굴들이었다. 예전에 장터에서 난동을 부리다 강쇠에게 쫓겨난 왈패들이었다. 그들은 박첨지를 비웃으며 길을 막아섰다. 그때 우리를 내쫓더니 오늘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박첨지는 기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이놈들 감히 나를 가로막다니 무엄하구나. 그러나 왈패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초선을 흘겨보았다. 따님이 참 곱구려. 우리도 같이 데려가면 어떻겠소? 초선은 두려움에 떨며 박첨지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돌팔매가 어디선가 날아와 왈패 한 놈이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그와 동시에 와다닥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만둬라! 이 왈패놈들아! 강쇠였다. 그는 적토마처럼 달려와 초선과 박첨지를 감싸듯 서 있었다. 왈패들의 우두머리가 비웃으며 말했다. 이봐라! 내 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떠돌이가 됐으니 오늘은 반드시 복수해주겠다. 왈패들은 일제히 강쇠를 향해 덤벼들었다. 강쇠는 맨손으로 싸우며 한 명씩 쓰러뜨렸다. 그러나 상대가 많았다. 몸뚱이로 내려치는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강쇠는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피가 흘렀지만 강쇠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마지막 왈패를 쓰러뜨리자 놈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다. 박첨지는 넋을 잃은 듯 강쇠를 바라보았다. 초선은 눈물을 흘리며 강쇠를 부축했다. 강쇠야, 정신 차려. 강쇠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씨는 다친 곳은 없습니까? 그의 눈에는 오직 초선만이 보였다. 초선은 강쇠의 상처를 정성껏 닦으며 간호했다. 박첨지는 그 모습을 한동안 말없이 지켜보았다. 강쇠의 눈빛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자신의 딸을 위해 한 몸을 던진 이 사내를 더는 부정할 수 없었다. 마침내 박첨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됐다. 내가 졌다. 내 놈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더 이상 막을 이유가 없지. 초선은 놀라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박첨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허나 내 딸을 울리기라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강쇠는 힘겹게 고개를 숙였다. 송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초선 아씨를 누구보다도 소중히 아끼겠습니다. 초선은 기쁨에 찬 눈물로 강쇠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박첨지의 허락을 받아 결실을 맺었고 그들은 서로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다. 그녀의 입술이 그의 귓가에 닿을 듯 말 듯 속삭였다. 왕연은 억눌려 있던 본능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지는 천천히 자신의 옷고름을 풀었다. 흘러내리는 비단 옷고름 사이로 드러나는 그녀의 어깨와 쇄골 그리고 촉촉한 눈빛. 왕연은 숨을 삼키며 그녀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수지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의 허리를 안고 목을 감싸 안았다. 그녀의 부드럽고 달콤하면서도 뜨거운 입술이 먼저 다가왔다. 왕연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는 순간 그녀의 체온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방 안은 점점 달아올랐다. 수지는 그의 옷을 천천히 벗겼고 그의 근육질의 몸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왕연은 그녀를 침상으로 밀어 올렸고 그녀는 기꺼이 그의 품속으로 몸을 맡겼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밤, 서로를 탐닉하는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녀의 손길은 능숙했고 왕연은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깊어지는 열기에 몸을 맡겼다. 밤에 피는 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야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김대감이라 불리는 양반이 살았다. 그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명문가의 가장이자 학문과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김대감은 다행히 자식 농사도 잘 지어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그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총명하고 유능하여 이미 과거에 급제하거나 관직에 올라 가문의 영예를 드높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중 막내인 왕연만은 달랐다. 형들과는 달리 글 공부에 영 소질이 없는 데다가 사리 분별도 어리숙해 보였다. 김대감은 왕연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다.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인가? 집안의 위신을 생각하면 왕연의 존재는 그야말로 가문의 수치였다. 형들은 책을 펼치기만 하면 줄줄이 시를 읊고 벼슬길에 오르기 위해 수많은 책을 외우고 있었는데 왕연은 한글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다. 김대감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왕현야, 도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릴 것이냐? 내가 더 이상 기대를 걸고 싶어도 내 꼴을 보면 가망이 없어 보이는구나. 왕연은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꼭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김대감은 냉소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기대? 됐다. 이제 너한테 걸 기대 따위는 없다. 사람들이 널 보고 뭐라고 하는지 들었느냐? 가문의 수치라고 한다. 내가 너 때문에 조상님들 무덤에도 못 가겠구나. 그 말에 왕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형제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아버지마저도 자신을 포기한 것이었다. 그날 밤 왕연은 혼자 방에 틀어박혀 책을 펼쳐보았다. 하지만 글자가 마치 꼬부랑 줄처럼 얽혀 보일 뿐 도무지 읽히지 않았다. 한숨을 쉬며 책을 덮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역시 난 글 공부엔 재능이 없나 봐. 왕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기 위해 그리고 조용히 살아가기 위해 이 집을 떠나겠다고. 그는 조용히 편지를 썼다. 못난 자식으로 태어나 죄송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이미 글렀습니다. 가문에 남아있는 것은 오히려 폐가 될 것입니다. 차라리 떠나 사는 것이 아버님과 형님들에게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건 원래 없었다고 생각하시고 부디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왕연은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보따리를 하나 들고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왕연은 정처 없이 길을 걸었다. 논밭이 펼쳐진 시골길을 지나며 모내기하는 농부들을 바라보았다. 땀 흘려 일하는 그들의 모습이 한없이 부러웠다. 나도 공부가 아니라 농사일을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왕연은 한숨을 쉬며 계속 걸었다. 그러다 해가 저물 무렵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나그네를 발견했다. 이보시오, 괜찮습니까? 왕연은 나그네를 부축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고맙소. 배가 고파서 정신을 잃었나 보. 나그네는 왕연의 도움을 받으며 힘겹게 일어났다. 왕연은 안쓰러운 마음에 말했다. 괜찮으시면 저와 동행하시죠. 저도 마침 쉬어갈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부축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는 급한 일이 있어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기운이 난 듯 황급히 사라졌다. 왕연은 나그네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길을 나서려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옆에 놓아둔 보따리가 온데간데 없었다. 설마. 왕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 나그네가 보따리를 훔쳐 달아난 것이었다. 아니, 도와주려 했더니 도둑질이라니. 왕연은 황당하고 배신감이 몰려왔지만 이내 체념했다. 이것도 인생 공부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왕연은 빈손이 되어 다시 길을 걸었다. 보따리를 잃고서 왕연은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끼니도 먹지 못한 채 떠돌고 있었다. 배고픔과 피로가 극에 달한 어느 날 그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마을, 그곳엔 허름한 주막이 있었다. 주막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왕연은 힘없이 걸어들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주모, 따뜻한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주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을 가져왔지만 막상 식사를 마치고 나니 주모의 태도가 싸늘하게 변했다. 자네 돈은 있나? 그 순간 왕연은 얼굴이 굳어졌다. 보따리는 이미 도둑 맞았고 가진 것은 허름한 옷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죄송하오. 당장 돈이 없소만 일을 해서라도 갚겠소. 그러나 주모는 비웃듯 말했다. 일을 해서 갚겠다고? 그 말만 믿고 밥을 내줄 수는 없지. 어서 돈을 내놓지 못할까? 그때 주막 바깥쪽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내겠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다. 한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왕연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검은색 비단 저고리에 단아한 머리를 틀어 올린 모습이었다.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강렬했다. 주모, 이 사람 밥값은 내가 내겠소. 그 말이 떨어지자 주모는 불만스러운 듯 입을 삐죽이면서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왕연은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고맙소. 은혜를 입었소. 여인은 미소를 짓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했다.
은혜라고 할 것까진 없어. 다만 굶주린 이를 보고 모른 척할 순 없었을 뿐이요. 그리고는 곧장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녀를 보고 왕녀는 다급히 물었다. 성함을 여쭈어도 되겠어? 여인은 살짝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수진이라 하오. 그날 이후 왕녀는 마을에서 품삯일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다. 초라한 행색에 글 공부는 했으나 육체 노동에는 서툰 그였지만 손발이 빠른 덕에 점차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는 논밭에서 모내기도 돕고 지게를 지고 나무를 나르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땀을 닦으며 마을을 지나던 왕녀는 눈앞에 번듯한 기와집을 보게 되었다.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집이었다. 그리고 대문 앞에서 하인을 지휘하며 지시를 내리고 있는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다름 아닌 수진이었다. 왕녀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주막에서 나를 도와준 그녀가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의 주인이라니. 수진 역시 왕년을 발견하고는 조용한 미소를 지었다. 일을 마치셨소? 예, 그렇소. 그녀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어와 말을 건넸다. 아직도 품삯일을 하며 지내는 것이요? 그렇소. 당장 갈 곳도 없으니 여기에서라도 일을 해야지요. 그러자 수진이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럼 내 집에서 일할 생각은 없어. 왕녀는 당황했다. 제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왜 저를 고용하려 하시는 것이요? 수진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대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 집에서 머물면서 일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편할 것이요. 그렇게 해서 왕녀는 수진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다른 품팔이들과 함께 일을 하긴 했지만 수진은 그를 유독 신경 써주었다. 집안의 자빌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할 때도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대했다. 은은한 달빛이 흘러가는 가을 어느 날, 수진은 정갈한 술상을 차려놓고 왕년을 불렀다. 도자기 술잔에 따뜻한 술이 담겼고 그녀는 직접 그의 잔을 채워주었다. 우리 집에서 생활은 어떠신가요? 수진이 술잔을 기울이며 묻자 왕년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쁘지 않습니다. 허들의 일이라도 하며 살 수 있으니.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진은 그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손가락 끝에서 은근한 열기가 느껴졌다. 왕녀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다. 이 여인은 단순히 친절해서 그를 초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뜨거웠다. 수진은 조용히 일어나 왕년의 뒤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 위를 스쳤고 차가운 손끝이 뜨거운 열을 남겼다. 그녀의 입술이 그의 귓가에 닿을 듯 말 듯 속삭였다. 왕녀는 억눌려 있던 본능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진은 천천히 자신의 옷고름을 풀었다. 흘러내리는 비단 옷고름 사이로 드러나는 그녀의 어깨와 쇄골 그리고 촉촉한 눈빛. 왕녀는 숨을 삼키며 그녀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수진은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의 허리를 안고 목을 감싸 안았다. 그녀의 부드럽고 달콤하면서도 뜨거운 입술이 먼저 다가왔다. 왕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는 순간 그녀의 체온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방아는 점점 달아올랐다. 수진은 그의 옷을 천천히 벗겼고 그의 근육질의 몸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왕녀는 그녀를 침상으로 밀어 올렸고 그녀는 기꺼이 그의 품속으로 몸을 맡겼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밤, 서로를 탐닉하는 숨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그녀의 손길은 능숙했고 왕녀는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깊어지는 열기에 몸을 맡겼다. 동이 트기 전 왕녀는 조용히 눈을 떴다.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왕녀는 알았다. 그는 이곳에 더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그녀의 몸은 그를 원했고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는 아직 자신의 길을 찾지 못했다. 그는 단순히 머물러 그녀의 품에서 안식을 얻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다. 그녀의 손이 왕년의 팔을 붙잡았다. 떠나는군요. 수진은 이미 그가 떠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을 거두었다. 당신은 결국 떠날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절대 나를 잊지 말아요. 왕녀는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바람 부는 강물에 떠다니는 나뭇잎 같은 인생인데 뭘 기대하시는 거요? 그렇게 왕녀는 다시 길을 떠났다.
그녀의 체온이 아직도 그의 몸 어딘가에 남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뒤로한 채 앞으로 나아갔다. 그것이 그의 길이었으므로 왕녀는 배가 고프고 지쳐서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며 논밭 사이로 희뿌연 안개가 퍼지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길 한가운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두운 길가에 한 여인이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왕녀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초라한 옷차림이지만 몸가짐이 단정했고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의 흰 목덜미가 드러났다. 왕녀는 무심코 침을 삼켰다. 이보시오,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여인은 깜짝 놀란 듯 왕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제야 왕녀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었다. 갸름한 얼굴, 오목조목한 눈, 코, 입, 긴 속눈썹 아래로 눈물이 맺혀 있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 더욱 애처로워 보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녀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왕녀는 놀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아버님께서? 여인은 눈물을 닦아내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장례를 치를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도와줄 친척도 없고 이대로라면 장례도 못 치릅니다. 왕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이미 집을 떠나 정처 없는 몸이었고 누군가를 도와줄 처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여인의 떨리는 어깨를 보고 있자니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제가 도와드리겠소. 그녀가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그렇소. 이럴 때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덜 힘들지 않겠소. 여인은 입술을 깨물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저는 소열라고 합니다. 나는 왕연입니다. 이름을 나누는 순간 왕연은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들었다. 그렇게 왕연은 소연의 집으로 향했다. 장례를 무사히 치른 후 왕연은 소연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하룻밤만 신세를 지려 했지만 소연은 고마운 마음에 그를 붙잡았다. 이렇게 가버리시면 저는 또 혼자가 되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왕연을 붙들었다. 그날 밤 소연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왕연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울고 있는 소연을 두고 그냥 잠들 수 없었다. 결국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소연 씨, 괜찮습니까? 한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문이 열렸다. 소연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다. 왕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잠깐 나와 보시오. 너무 오래 울면 더 힘들어질 것이오. 소연은 말없이 따라 나왔다. 밤바람이 스치며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이제 저는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아요. 소연이 속삭였다. 왕연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그대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도 있고요. 소연은 눈을 크게 떴다. 왕연의 눈동자는 어두운 밤하늘처럼 깊고 진지했다. 그리고 그 순간 왕연은 그녀를 천천히 끌어안았다. 혼자가 아니오. 나도 옆에 있어 주겠소.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왕연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왕연 씨. 그녀의 숨결이 가까워졌다. 왕연은 그녀의 이마에 조심스레 입을 맞췄다. 그리고 소연은 스르르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취했다. 소연의 손끝이 왕연의 목을 감싸고 왕연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부드럽게 탐하고 있었다. 왕연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부드럽게 그녀를 어루만졌고 소연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서서히 몸을 맡겼다. 서로를 위로하듯 그리고 탐닉하듯 깊은 밤 두 사람은 숨이 섞이고 살이 부딪히며 서로를 더욱 깊이 품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촛불은 조용히 흔들리다가 서서히 꺼졌다. 그날 이후 왕연은 소연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소연은 부모를 잃고 혼자였기에 왕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생활했고 왕연은 처음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듯했다. 왕연은 소연의 집에서 지내기로 결정한 후 처음에는 단순히 남의 농사일을 돕고 품삯을 받아오는 생활을 했다. 하지만 소연은 왕연에게 농사보다는 글 공부를 다시 시작하길 권했다. 왕연 씨,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왕연은 소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는 글 공부와는 영 인연이 없는 사람이오. 게다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글자를 읽는 것도 어려웠어. 그러자 소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왕연 씨는 바보가 아니에요. 노력이 부족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왕연 씨께서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왕연은 소연의 눈빛을 보며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만약 내가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면 소연 씨가 도와줄 것이요? 소연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저도 옛날에 어머니께 글을 배웠으니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날 밤 왕연은 깊은 고민 끝에 결국 소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왕연과 소연은 매일 밤 촛불 아래에서 공부를 했다. 처음에는 왕연의 손이 떨렸다. 어릴 때부터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했던 트라우마 때문이었다. 이 글자는 군인가? 소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임금군이죠. 다시 한번 써보세요. 왕연은 천천히 붓을 들어 글자를 적었다. 하지만 선이 삐뚤빼뚤했다. 그는 실망한 듯 한숨을 쉬었다. 내가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서 나아질까? 그러자 소연이 그의 손등 위에 살포시 손을 올렸다. 왕연 씨,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천천히 하면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녀의 손길이 따뜻했다. 왕연은 다시 붓을 잡았다. 그날 이후 왕연은 소연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점점 더 즐거워졌다. 어느 가을날이었다. 방 안은 촛불 하나에 의지해 은은한 빛을 머금고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살랑거리며 창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왕연은 책을 펼쳐들었지만 눈길은 번번이 옆에 앉아있는 소연에게로 향했다. 소연은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손끝이 바쁘게 움직이며 바늘이 천을 오갔고 그녀의 옆모습에는 잔잔한 평온이 어려 있었다. 왕연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문득 말을 걸었다. 소연 씨, 요즘 밤마다 바느질을 하시는구려? 소연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이 오래되어 곳곳이 낡았으니 손볼 것이 많지요. 게다가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옷도 준비해야 하고요. 왕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이 작은 집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는 것이 새삼 존경스러웠다. 나도 도울 수 있으면 돕겠소. 물론 바느질은 영 서툴지만. 그의 말에 소연이 피식 웃었다. 왕연 씨가 바느질을 하면 아마 옷이 아니라 그물망이 나오겠지요. 왕연은 소연의 농에 어이없어 하다가 이내 따라 웃고 말았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촛불처럼 은은하게 번졌다. 그러니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이번에 과거 시험을 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소연이 책장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왕연은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희고 가녀린 손. 그러나 다소 거칠었다. 살림을 도맡아 하며 집을 지키느라 생긴 흔적이었다. 왕연은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소연 씨가 더 쉬었으면 좋겠어. 전 괜찮아요. 집을 관리하고 돌보는 것이 제일이니까요. 소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러나 왕연은 그녀가 말하지 않는 속내를 알 것 같았다. 그래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기대도 돼요. 소연 씨는 혼자서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는 듯하오. 소연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촛불이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났다. 왕연 씨께서 제 곁에 있어 주시잖아요. 그 한마디에 왕연의 심장이 요동쳤다. 순간 방 안이 고요해졌다.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었고 촛불이 나직이 흔들렸다. 왕연은 머뭇거리며 책을 덮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소연 씨. 그가 부르자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왜 그러세요? 왕연은 순간 갈등했다. 그러나 그녀의 부드러운 시선을 보고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소연의 손을 감쌌다. 그녀의 손은 차분하고 따뜻했다. 소연이 살짝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왕연 씨? 왕연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살짝 힘을 주어 감싸주었다. 나는 자네가 내 곁에 있어 주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오. 소연은 한순간 왕연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손을 그의 손등 위에 올렸다. 저도요. 왕연 씨가 곁에 있어 주셔서 참으로 다행이에요. 왕연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조심스레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소연은 눈을 크게 떴으나 피하지 않았다. 소연 씨. 그녀는 눈을 내리 깜빡이며 숨을 들이마셨다. 왕연 씨. 그 한마디가 신호였다. 왕연은 천천히 몸을 기울였고 소연은 눈을 감으며 그를 맞이했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촛불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녀의 숨결이 느껴졌다. 처음이지만 낯설지 않은 감촉이었다. 왕연은 그녀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고 소연도 그의 품에 안겼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왕연은 그녀의 가녀린 등을 어루만졌다. 소연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왕연에게 기댔다. 왕연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나직했다. 마치 밤하늘 아래 속삭이는 달빛처럼 부드러웠다. 왕연은 그녀를 부드럽게 가만히 안았다.
나는 언제까지고 당신 곁에 있을 것이오. 소연은 조용히 그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왕연은 낮에는 농사일을 도와 품삯을 벌었고 소연은 바느질과 길쌈으로 생활비를 마련했다. 저녁이면 둘은 함께 공부를 했다. 어느 날 왕연은 헛간에서 쌀독을 열어보다가 깜짝 놀랐다. 쌀이 거의 바닥나고 있었다. 소연 씨, 이대로 가면 우리 둘 다 굶겠어. 소연은 왕연에게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지만 이내 씩씩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옷감을 더 만들어 팔면 돼요. 왕연은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어. 내가 농사일을 더 하면 돼요. 그러자 소연은 손을 뻗어 왕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왕연 씨가 너무 힘들면 공부할 기운이 남아나지 않아요. 우리 함께 버티면 돼요. 내가 도울게요. 왕연은 그녀의 손길에 눈을 감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과거에 합격해 소연 씨에게 편한 삶을 주겠어. 공부는 쉽지 않았다. 왕연은 기초부터 다시 익혀야 했고 한자 하나를 외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어느 날 왕연은 책을 덮으며 좌절했다. 도저히 안 되겠어. 내 머리로는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소. 그러자 소연이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왕연은 한숨을 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시험처럼 하자는 것이요? 네. 왕연 씨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발전하셨는지 확인해봐야죠. 소연은 시험지를 준비해 왕연 앞에 내밀었다. 왕연은 마지못해 붓을 잡고 답을 적어나갔다. 그리고 한참 뒤 소연은 그의 답안을 살폈다. 정말 대단해요. 왕연 씨, 예전에는 이런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하셨잖아요. 왕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문제를 풀었다고? 네. 그리고 답도 거의 맞아요. 소연은 기뻐하며 왕연의 손을 잡았다. 왕연 씨는 정말로 성장하고 계세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왕연은 감동한 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소연 씨가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포기했을 것이오. 그들의 손이 닿은 순간 서로의 체온이 전해졌다. 소연은 살짝 얼굴을 붉혔다. 왕연은 그녀의 반응을 보고 조심스레 손을 놓으려 했지만 소연은 오히려 더 꽉 잡았다. 왕연 씨, 저는 왕연 씨가 반드시 해낼 거라 믿어요. 왕연은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다. 소연의 손이 따뜻했다. 그날 이후 왕연은 더욱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다. 과거 시험을 치기 전날 왕연과 소연은 함께 밤을 새우며 마지막 공부를 했다. 왕연은 책을 덮으며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드디어 내일이군. 소연은 왕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왕연 씨는 반드시 해내실 거예요. 왕연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만약 내가 과거에 합격하면 소연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소연은 눈을 깜빡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왕연은 망설이다가 이내 담담하게 말했다. 그때 가서 말해주겠어. 그러니 꼭 기다려주시오. 소연은 왕연의 눈빛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둘은 촛불이 꺼질 때까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소연의 도움으로 왕연은 꾸준히 학문을 익혀나갔다. 처음엔 어렵기만 했던 공부가 어느 순간 재미있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자 소연의 집에 있던 모든 책을 독파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연은 조심스럽게 소연에게 말했다. 이젠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이번 과거 시험에 도전해보려 하오. 소연은 왕연을 응원하며 미소 지었다. 당신이라면 충분히 해내실 거예요. 그렇게 왕연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다. 시험 당일 왕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섰다. 그런데 시제를 받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소연과 함께 준비했던 주제잖아. 왕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소연과 함께한 공부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결국 왕연은 장원급제했다. 왕연은 장원급제한 기쁨을 소연과 나누고 싶어 곧장 그녀가 있는 마을로 향했다. 내가 장원급제했어. 이게 다 당신 덕분이오.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왕연을 맞이했다. 정말 축하해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던 중 왕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과거에 급제하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소. 당신과 함께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평생을 당신과 행복하고 싶소. 저야말로 영광이지요. 왕연은 그동안 가문의 수치로 여겨지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자신을 생각하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이제 장원급제도 하였고 이젠 당당히 집에 돌아가 아버님을 뵙고 가문의 수치가 아닌 가문의 자랑인 자신을 아버님께 알리고 소연과의 혼례도 고하고 싶었다.
왕연이 나직이 소연에게 말했다. 이제는 우리 함께 아버님을 뵈러 갈 때가 되었어. 아버님께 정식으로 인사하고 혼례를 치르도록 합시다. 소연은 가슴이 벅차올라 그저 눈물만 흐를 뿐이었다. 한양으로 떠나기 전 왕연은 마지막으로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책장을 하나하나 정리하던 왕연은 창고 구석에서 먼지가 수북이 쌓인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낡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한 권의 책과 함께 오래된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노란 빛으로 바래버린 종이 위에 적힌 글씨체가 몹시도 익숙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김명철의 글씨였다. 수빈 씨, 그대는 내가 사랑하는 단 한 사람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 들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그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우리가 함께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끝까지 그대를 붙잡고 싶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이와 혼인을 하게 된다고 해도 내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의 작은 숨결까지도 내 가슴에 품고 살 것이요.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서로를 놓지 않겠소. 그러니 부디 행복하십시오. 나 없이도. 편지를 읽는 순간 왕연은 머리가 핑 돌았다. 수빈, 어머니의 이름이 아니잖아. 이건 대체 누구에게 보낸 편지란 말인가? 불안한 마음에 그는 상자 속에 책을 펼쳤다. 그것은 한 여인의 필체였다. 첫 장에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명철 씨, 당신은 내 마음을 아는지요. 비록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 해도 내 마음속엔 언제나 당신이 자리 잡고 있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어머니가 됩니다. 당신과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라도. 편지는 끝나 있었고 밑에는 작은 서명이 적혀 있었다. 수빈이라고. 순간 왕연의 몸이 얼어붙었다. 설마? 그는 한동안 멍하니 책을 들고 앉아 있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 김명철과 소연의 어머니 수빈이? 그 둘이 연인이었다고? 그렇다면 소연과 나는? 왕연은 급하게 창고에서 뛰쳐나갔다. 머릿속이 엉켜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소연의 어머니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혹시 자신의 혈육이란 말인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왕연은 술을 들이켰다. 생전 처음으로 술이 입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마셨다.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편지가 맴돌았다. 김명철과 수빈, 그들의 사랑, 그리고 어쩌면 숨겨진 또 다른 진실. 왕연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아버님께 사실관계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왕연은 소연에게 말도 못하고 어지러운 마음을 진정하며 다음날 소연과 함께 한양 아버님께 갔다. 7년 만에 만난 김대감은 예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다. 못 본 사이에 많이 컸구나. 왕연은 울컥하며 말했다. 아버지, 저를 가문의 수치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김대감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 너는 가문의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다. 그 순간 왕연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렇게 왕연은 아버지와 화해를 하였다. 그날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왕연은 아버지에게 젊은 시절 아버지의 연서에 대해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를 찾아갔다. 아버지 김명철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왕연은 연서를 손에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이게 무엇입니까? 김명철이 고개를 들었다. 왕연의 손에는 편지가 들려 있었다. 김명철은 편지를 보자 눈을 가늘게 떴다.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걸 어디서 찾았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대답해 주십시오. 이 편지의 수빈이 혹시 소연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순간 서재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김명철은 긴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다. 그 순간 왕연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럼 소연과 저는? 김명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소연은 내 딸이 아니다.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왕연은 멍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소연의 어머니와 나는 한때 깊이 사랑했으나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소연을 낳았지.
그러니 소연은 너와 피가 섞이지 않았다. 김명철의 말에도 불구하고 왕연은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편지, 이 감정, 그리고 이 책까지 아버지는 정말 그녀를 잊지 못했군요. 김명철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녀는 결국 내 사람이 될 수 없었어.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단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왕연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가 한 여인을 그토록 간절히 사랑했었다니. 그것도 소연의 어머니를. 그의 심장은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었다. 분노일까, 슬픔일까. 이제 소연을 볼 때마다 그 감정이 떠오를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소연과 자신은 혈연이 아니었다. 그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소연의 어머니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나누었고 그들의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이 왕연을 괴롭게 만들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이 사실을 소연은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게 하고 싶습니다. 김명철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지. 왕연은 편지를 다시 상자 안에 넣고 그 상자를 조용히 닫았다. 아버지의 과거는 이제 그의 기억 속에서 봉인하기로 했다. 달포가 지난 후 왕연은 소연과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소연과 함께 한양 친가에서 살기로 했다. 몇 년 후 왕연과 소연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왕연은 아버지에게서 인정받고 소연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가문의 수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소연이 있었다.